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난리치고 있는 게 김건희 문자 아닙니까? 제2 부속실이 있으면 그나마도 관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고 가는 문자 파동 이걸 보면은 유인태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엄마 보라고 쓴 일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쓸 때 그 엄마가 가끔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알고 엄마 보게끔 일부러 쓰는 그런 일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이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뭐하러 한동훈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냥 남편이 대통령 아니에요? 거기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한동훈하고 상의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다. 저는 그것도 역시 뭔가 사기. 서영일님, 김건희 얼굴은 가짜, 영혼은 거짓, 생각은 사기. 뭐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사과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동훈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확인해 봤는데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 윤석열조차도.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요. 앞뒤 맥락을 보면 알게 돼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임명되기 한 일주일 전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경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이제 야당에서 쌍특검 추진할 때였었거든요. 김건희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장동 특검 다 같이 받아버리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법 앞에 예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한동훈의 그 발언은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관섭 비서실장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고의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고의 당정협의회까지 막 열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뒤늦게 이제 공개된 사실이지만 연초에 그 시기 지나가지고 12월 말 며칠 지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 그만두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만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과 문제 얘기 나와가지고 참모들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이 비대위원장한테 저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참 잘못 처신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를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이거 나한테 사과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그 이전 전후로 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정말 연락 안 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번에 저 공개가 또 된 내용들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연락 돌리고 문자 돌리고 그런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연락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땐 많은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개입하고 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대통령이 사과할 뜻이 없는 상황에서 참모들까지 말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버려도 말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도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300통씩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맥락에서 답을 할 수 없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보여요.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입니다. 그게 서로들 말이 어떻게 보면 전 초등학생 수준도 저것만 또 못하다. 어제 2차 토론 하지 않았어요?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내용,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그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주도권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아니 주도권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런 기본적인 식으로 자세를 가져야죠. 아니 말싸움 기술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책임 자 저는 제 아니라고 주도권 질문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2030에 관한 알고 국민의힘 아니요. 자, 한 후보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아니 알고 있었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고 우기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제 답을 우기는 게 주세요. 아니라 요즘에 원희룡 후보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이제 극단의 콩가루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난장판 수준이죠. 이제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뭐 나온 얘기들 중에 전 아까 그 조금 제가 보완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천권 때문에. 근데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총선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비대위원장을 갈아버리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사안까지 다 드러나오면서 뭐 문자, 댓글, 경선에서 완전히 진흙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양쪽이 그동안에는 기회주의와 이익을 놓고 연대해서 왔지만은 이제는 그게 해체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범죄를 고백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요. 다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요. 아마 싹 다 이제 조직적 수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원희룡 후보는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용산의 지시를 받고 나온 것 같은데요. 한동훈 붙잡고 문자 이렇게 공개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려고 저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여론조사 보면 나경원 후보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저런 한동훈 후보는 뭐 저는 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판에서 배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 토론하면서 거의 드자비 하듯이 했고 이 오디오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 토론도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뭐 뭘 걸겠냐 거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뭐 걸겠냐고 물어보는데 본인도 사퇴하겠다고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계 은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막 일성을 내지며 기습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였는데 본인이 지금 다 죽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거의 팀킬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뭐 문자 공개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의 타격을 주려고 다 공개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고 특히 진중권 교수가 나 총선 직후에 전화 받아가지고 57분 통화했다. 그때도 본인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려가지고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린 사람들이 친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한동훈이 말려서 못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친윤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통화했던 내용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말렸던 사람들이 지금 마치 한동훈이 말려서 사과를 못해갖고 마치 총선이 큰 참패를 본 것처럼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김건희 여사의 통화 공개 때문에 이 문자는 더군다나 타격감 없던 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막 그전에 공격하다가 갑자기 네거티브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네거티브 시작했다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거의 뭐 무슨 이 시장판 저작거리 싸우듯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마 더 실망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서 그 국민의힘 선관위, 당 선관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경고를 내렸던데 아마 그게 이러다가 우리 당 진짜 괴멸하겠다, 스스로 자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 토론회라면은 재미가 설사 없더라도 어느 정도 정책이나 뭐 나라 걱정이나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작 뭐 온통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미다리 님이요. 콩가루에서 콩국수가 돼버렸죠. 말아먹고 있잖아요. 인절미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인절미. 예.
아까 김철구 총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좀 균열이 있을 거다. 한동훈 지금 이제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때 한동훈이 뭐 김건희 문자 씹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XX 어떻게 믿냐 이렇게 경로했다라고 하는데 워낙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그 현장 취재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도 솔직히 궁금하다.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가. 그래도 두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정말로 멀어진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확실합니다. 제가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다 취재를 해봤는데 둘이는 완전히 이제 쫑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멀어졌나 봐요. 이제. 저도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거의 그런 느낌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가 대표가 되든 같이 화합해서 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정도의 형국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그 민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여당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윤에 가까운 사람한테 지지를 보내죠. 예. 그런데 당원 80%의 투표, 여기는 대통령 임기에 3년 더 남았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 자리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의원 숫자도 108명이에요. 제가 108번뇌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최상병 특검 재의결이 오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그 번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장희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가만둘 것인가가 관건인데 예. 이 둘은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은 건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둘을 묶어주는 하나의 리스크는 법률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률 공동체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법률 공동체. 예,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의 자녀 입시비 그것도 좀 수상쩍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필 작가도 나오고 그걸 사이트에 게재까지 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올리도록 하니까 그거는 뭐 업무방해 혐의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손준성 검사는 대단히 붙어 있어요. 한동훈 전 당시 검사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렇게 움직일다고 생각하기가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사법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 대통령도 턱밑까지 또 차는 거예요. 그 둘은 이제는 이해관계로 공전하거나 아니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총선에 밥을 한번 먹자 했는데 한동훈이 거절했잖아요. 이제 그게 다 해설이 돼요. 그 김건희가 계속 문자 보내가지고 사실 사과 의사라고 하지만 사과해갖고 예전에 대선 때 얼마나 내가 피해를 받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한동훈 측이 이거 사과 안 하겠다고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따로 또 확인도 했더니 사과 안 한다 그랬다고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답 안 하면서부터 이놈이 답도 안 해 그러면서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뭐 별 욕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멀어지고 총선 참패 때 불렀는데 거부하고 급기야는 이제 원희룡을 내세워가지고 날마다 공격을 하고 장해찬을 내서 공격을 하고 뭐 김경률을 뭐 금감원장 시키려고 했다. 사천을 했다. 뭐 난리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조선일보 때 문자 전문 공개한 거 보면서 한동훈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대 국정농단의 공범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검찰 때부터 심지어. 근데 이거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짓기 어려우더라고요. 그럼 지난 전당대회 때 자기는 법무장관으로 김기현 체제에 적극 그 공조했던 사람이 부역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그걸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냐면 지난 전당대회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강승수석이 여러 단체한테 고발돼 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강승수석을 고발했네. 그게 뭐 강승규만 고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전당대회 정당법에 전당대회 경선 방해 금지죄가 있어요. 방해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난 전당대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 보니까 완전히 지금 갈라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자 공개 보면서 예. 이제 둘 다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건 둘 다 나빠가지고 누가 더 나쁜가. 근데 장희매 변호사님께서 아까 법률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보면 또 그것도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서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붙는다면 서로 핵을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문자 전쟁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서 저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주말 내내 그 소식이 이어지더군요. 그러니까 구계용 기자님. 네. 요지는 그런 거죠. 지난 1월에 총선 앞두고 네. 김건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5번인가 보냈는데 그거를 읽고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품백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텐데요. 그 논란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식으로 정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냐 논쟁이 됐었는데 그 시점 복판의 즈음에 5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여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는데요. 여당 대표에게 문자를 5차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를 했는데 기어코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윤한 갈등 1차 갈등으로 불거지고 봉합이 되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총선이 끝나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서 이 문자가 표면 위로 다시 부상하면서 그때 갈등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공했다. 김건희가 제공했다. 그런 논쟁으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격하는 쪽에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서 사과 못했다 이런 얘기고 한동훈 얘기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과 못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사과를 하든 말든 김종대 의원님 네. 사과하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고 네. 그걸 왜 한동훈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이게 그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과를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디올백 명품 논란도 많이 잠재울 수도 있었어요. 이거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런데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씹어버려서 사과를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진짜 사과를 하려고 했을까도 의심스럽지만은 이렇게 남탓 미루고 이제 와서 까지는 거 보니까 참 이건 뭐라고나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사과를 해도 사과로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시도 마찬가지다. 예? 그럼 한동훈이 답변을 못 받아서 사과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아니, 네가 답변 안 해서 사과 안 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것도 사과를 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정무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한동훈하고 문자 해가지고 나 사과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공개하는 배경도 둘이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그러면 한동훈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한동훈 쪽에서 공개했을 리는 없고 임세현 대변인. 네. 결국은 김건희가 공개한 거잖아요. 아니 뭐 전화기가 어디 뭐 도청당했든지 아니면 뭐 해킹당했든지가 아니고서는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사과하고 할 때 누가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허락받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누구 말 듣는 사람입니까? 그럼 사과하라고 시켰으면 했을까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수사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일 웃겼던 게 그 과정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동훈 장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란 이유로 왜 당무에 개입하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급인데 당 대표한테 문자를 턱턱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기강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수백 통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대 의원님 이 부분에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 국제적으로 정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VIP,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SNS가 과연 안전할까? 보안이 철저히 지켜질까? 저는 그런 걱정도 약간 들던데요. 아니, 이 기밀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굉장히 보안 교육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청사에 들어갈 때 그 안전성이 없는 일반 폰은 못 갖고 들어갑니다. 기자도 그래요. 출입 기자도. 그 보관함에 1층에 맡기고 퇴근 때 찾아가야 돼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제가 보기에 대통령 부부만 그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 거서 다 세요. 다 센다고 봐야죠. 다 세요. 거기에다 정치적 동기까지 있어 보세요. 그 완전히 밥이죠. 그게. 그러면 결국은 정보 강국이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요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도청에 뚫리고 미국은 또 용산은 중국에 뚫린다고 또 얘기해요. 지들은 감청하면서. 완전히 거기 거덜이 났다니까 지금 거덜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하면 결국은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어떤 공적 의식이 부족한 데다가 어떤 문란한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경호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 노심초사하겠죠. 그러나 대책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걸 특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 맘대로 전화하고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권력의 어떤 특권인 걸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써니님이 참 그래요. 저도 공감이 가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사과를 지 남편하고 하지 왜 남의 남편한테 물어봐. 참 이상한 여자네. 능경남님. 임세은님만 보면은 김건희 성대모사 생각에 웃음이 절렁합니다. 정치 1번지 시사 프로가 끝날 때까지 혼자서 괜히 웃고 엔돌핀이 팍팍 솟아납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김건희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쇼츠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네. 당장 찾아봐야겠네. 아니 이제 심지어 얼굴도 닮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나무 완전 모욕인데 이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 씹었니 안 씹었니 왜 이렇게 하니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집권 여당입니다. 그 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걸로 대표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내가 피해자다.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몰려서 당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는 국민의힘만. 그런데 또 반대쪽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이따가 패를 들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한동훈 입장을 먼저 들어보지요. 지금 시점에 왜 누가 이런 것을 수면 위로 올렸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추측하지는 않겠고요.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가 너무 서로 간에 비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방한 게 있던가요? 제가 네거티브한 게 있던가요? 다음에 혁신을 하겠다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원희룡 쪽을 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용산에서 미는 후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뭔가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문자를 이렇게 흘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공격해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 몰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 때문에 사과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후보 얘기 들어보죠. 자꾸 또 이걸 국어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비대위원장님의 결정에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영부인의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쳐서 전국의 격전지의 수많은 우리 출마자들의 그 낙선의 아픔과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원희룡 후보 옆에 서 있는 이용 의원 모습 보이는데 구경 기자님 지금 보면 그 최고위원 후보 또 뭐 같이 돕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알게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불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용 전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했었고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1차 윤한 갈등의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용 전 의원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방송에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그 신윤계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익신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한 차례가 아니고 5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육성으로 증언이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지켜볼 때 과연 대통령실이 당무 불개의 원칙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그 원희룡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원희룡 저 후보 말에서 몇 가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막아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 낙선자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위로할 거냐. 지금 이 얘기면서 이게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총선 패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7 내지 8, 한동훈이 2 내지 3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뭐냐면은 공동의 책임인데 사실은 한동훈 너 때문에 졌어 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엎어버리고 눌러버리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이게 또 용산의 뜻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참 이 어떤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이후의 그 과정이 어떻게든 이제 한동훈한테 좀 이렇게 책임을 떠밀고 그러면서 이제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용산의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추잡스럽다거나 쪼잔하다거나 할까.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문자 메시지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당대회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저것이 나온 프레임이 결국은 총선 책임 패배론에 대한 책임론의 어떤 그 책임 추궁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점 굳어져 가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저런 기조로 간다면 이제는 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아니라 별놈이 나왔어도 안 되는 선거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정권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그나마 버텨가지고 이 정도라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200석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죽어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동훈 떨어뜨림으로써 봐라 한동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총선이 끝나고 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회동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부부 동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김건희 여사가 유난히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시장이 만찬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잖아요. 저는 그때도 주 내용이 바로 지금 저 내용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냥 홍준표 시장한테 내가 총선 때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쌩깐, 그러면서 지가 선거 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규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이제 와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은주 님이요. 김종대 의원님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정치 1번지에서는 진짜 배기 알짜 정보는 꽁꽁 숨겨두고 국물만 떠먹여 주시면서 왜 맨날 매불쇼와 강성범 TV에서는 폭탄을 터뜨려 주시는 건데요. 정어리언들이 김종대 의원님을 얼마나 응원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섭해요 그러셨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어요? 폭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아니 내가 왜 이따가 당황하는데?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수류탄 하나 갖고 왔어. 내가 이따가 그 주제 나오면 내가 터뜨릴게.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내가. 예.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폭탄 하나씩 터뜨려 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저 문자가 사실 그게 사과 안 하고 왜 맥락이 중요한가요? 그냥 애초에 김건희 씨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달 동안 꽁꽁 숨겨 있다가 심지어 본인 투표도 몰래 도둑처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자를 난 알리바이라고 봐요, 일부러. 사과하기 싫으니까 등 떠밀어서 사과하겠다는 것밖에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문자를 보면 사과하는 게 싫은 티가 팍팍 나고, 야, 한동훈 네가 진짜 네가 진짜 뭐 애원하면 내가 한번 해줄게 라는 그 개사과 투밖에 더 읽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뭐 누구 뭐 사과하라고 허락받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 거죠. 그러면 뭐 김건희 씨 뭐 이건 제가 비유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나 이혼할까 말까도 물어보고 이혼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물어보면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이 문자 논란 자체가 저는 되게 유치한 일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렇게 둘이 싸우는 모양새지만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도를 놔야 나한테 유리할까 자꾸 이제 이런 계산하는 거죠. 사자와 비난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공격이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슈를 끌고 가는 쪽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조금 급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문자의 내용 여부를 저는 따지기도 전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냐. 정치라는 게 뭡니까? 비공개 예술이에요. 물밑 협상, 물밑 합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뭐 이 비공개 뭐 공식 라인이 아니라서 안 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정치적으로 역시 아직 미숙하시구나 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뭔가 이 차별화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더 나쁜 것이다. 무슨 차별화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대통령 측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보면 뭐 어제 채널A인가요? 어디서 공개된 내용에 보면 뭐 대통령께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뭐 문자 내용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에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원래도 그 여론조사 보면 1등을 달리지는 않았지만 고교영 기자님 어찌됐든 지금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구도가 되면서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손해보는 구도죠, 지금.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1대3의 구도 같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최혜병 특검법을 수정 제안해서 그건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한동훈 그 후보가 설파하면서 나머지 세 후보와 대결 구도가 이제 꾸려지면서 1강 구도를 형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원희룡 후보가 배신의 프레임, 총선 패배의 프레임,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을 부추기고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양자 구도를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손해를 본 것은 이중 중에 하나로 불렸던 나경원 의원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CBS 라디오 나와서도 그 38 전당대회 때 자기한테 연판장 돌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판장과 지금 한동훈을 향한 연판장은 다르다. 이런 차별화를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가면서 누가 보기엔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실제로 연판장을 주도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자기를 구하
구하기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물어봤더니 원희룡과 나경원 중에 결선 투표에 간다면 누가 더 부담스럽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쪽은 나경원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네. 저기도 뭐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총선 때 직언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년 3.8 전당대회에서 저기 그냥 낯설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런 어떤 그 저격당하는 게 낯설다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총선 때 이르기까지 뭐 김건희 여사 이건 꿈도 못 꿨고 뭐 이런 직언을 하실 분도 아니고 당이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용케도 살아와서 이제 와가지고 또 기가 살아서 그렇지. 지난 1년간 나경원 의원이 갈대처럼 휘어지면서 우리 저 나긋나긋하게 정치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원희룡 이 양반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그 원희룡 그 후보한테 대통령 부부는 절대 존엄이고 나경원 의원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근데 자기들도 직언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한동훈이 사과 요구를 뭐 안 받아줬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본인들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공동 비대위원장 아니셨나요? 나경원 그 후보도? 공동선대위원장. 네, 공동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총선 책임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리고 비공개 아까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야말로 지난번 그 대표 선거 때 비공개로 사실 저격당한 거 아니에요? 주저앉혀졌잖아요, 본인이야말로. 그러니까 뭐 비공개 예술이라 그러는데 뭐 지금은 비공개로 허락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비공개에 아주 익숙하신 분 네, 같아요. 네. 예, 우린 공개에 익숙해서 저 말을 뜻을 잘 못 알아들어. 비공개 뭐라는데 아니 뭐 정치가 연애입니까? 몰래 만나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는 저 공적 가치에서 놀아야지 무슨 비공개요 비공개가. 윤상현 후보도 지금 이제 거긴 뭐 원래 좀 일약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사적 관계, 공적 관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뭐 모셔왔던 분들 아닙니까?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당정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이 많이 우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안 들어도 될 뻔한 말이었는데 가장 그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역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 김건희가 나서는가? 왜 김건희가 나서는가? 일단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윤상현 의원 말이 뭐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그래도 당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이거예요. 한동훈이가 되면 당 쪼개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허구한 날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박근혜 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저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저기 당원들한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여론이 또 수도권에서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다 좋은데 뭐 혁신도 좋고 정권 재창출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3년간 완전히 저기 꿈도 못 꾸는 저기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옛날 새누리당 꼴 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당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한동훈 찍어주고 싶은데 손이 그리로 안 가고 유턴을 해 손이 투표장에서 당은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게 7월 말까지 계속되잖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한동훈 버텨낼 장사 없다고 봐요. 저 무너집니다 저러다가. 아니 저 당이 깨진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저기 그 당원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당이 깨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귀가 솔깃해지는데 왜 그런 지금 거예요? 깨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에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면 일부 이탈표가 나와서 그래 한번 특검 받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국 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그래 그럼 한동훈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또 이탈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권 세력이 이제 어떤 집권당으로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이 하나의 어떤 그 고립된 농성장처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뭐 저는 친윤 후보가 결국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추세로 해서 한 달을 저렇게 하고 나면은 올해는 거의 국정을 그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이제 능력이 완전히 소진이 돼요. 이게 집권 세력으로서는 지금 자해적인 전당대회지 저게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떤 전화위복을 합니까? 저게. 그러니까 자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윤석열 부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싫은 놈은 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놈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놈이 돼야 내 말도 잘 들어. 그랬다가 너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김기현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윤석열 마음대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더 높으신 분의 마음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체리따봉 사건권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씨가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건 뭐 이준석 진짜 미워하는 거하고 많이 미워. 그냥 미워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미워한다. 예. 제가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모욕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 마음대로 공적인 절차로 뽑힌 대표를 무너뜨렸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지지율이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또 한 명은 주저앉히고 한 명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당무에 대놓고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뭐 비대위원 저도 뭐 좋진 않고 원래 윤석열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DNA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상 지지율이 제일 높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당무에 개입하고 당 쑤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둘이 300통화나 카톡을 한 깐부였던 그 한동훈 후보한테 지금 왜 저렇게 또 마음이 안 좋나 하면 또 그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그게 아직도 안 풀렸으니까 저렇게 분풀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과하겠다는 문자는 씻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니까 더 영장을 제도는 야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뭐 이런 어떤 게 여기서 적용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1월 17일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이 18일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국민들께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처를 요구하는 일성이 있었습니다. 초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9일날 그 핵심 맨 처음에 CBS에서 김규환 논설실장이 문제를 삼고 공개한 문자가 1월 19일 문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 전제를 달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20일날에 어떤 일이 있냐. 친윤계의 그런 스피커들이 라디오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또 공박을 펴니다. 그 다음에 21일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당시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가지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건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에 대한 서사를 이해하시면 그 상간에 주고받은 5개의 문자라는 게 과연 어떤 징표인지를 좀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은 뭐냐면은 사과는 공적으로 자기가 요구했다. 네. 안 받아준 거는 대통령실이다. 이랬는데 나는 그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그때 한동훈 위원장 보고 사퇴하라는 게 그런 사정 때문 아니었냐 이거. 네. 툭하면 사과 요구나 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내 문자도 씹어. 그리고 한동훈을 거기 비대위원장 보낸 건 잘 막으라고 보냈는데 거꾸로 용산을 보고 이제는 뭘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니까 이런 괘씸한 이렇게 사연이 빠바방 갔던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사과하겠다는 진정성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뭐 흥부가 기가 막혀, 한동훈이 기가 막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 본인이 사과하면 되지 왜 한동훈 허락을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1월 달에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짜 마음 깊이 사과하실 의향이 있었다면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 되지. 그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문제니까 대통령실 문제잖아요.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읽어보고 씹었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사과를 본인이. 그거 안 했는 것도 이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공적 관계, 사적 관계. 근데 그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예? 그때는 김건희 검찰총장의 부인하고 뭐 무슨 카톡이고 텔레그램이고 뭐 수백 통을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면 아니 검찰총장은 검사가 검찰총장하고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고춧가루 뿌리는 재주는 나는 유승민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다 듣고 나서 저 양반은 저렇게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데 나는 저 말이 더 용산에 염장 지르는 그렇죠. 효과가 더 크다고 봐 나는.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소금을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꿀짱구님 하나는 술에 취해 있고 하나는 주술에 빠져 있고 하나는 지멋에 빠져 있고 놀고들 있네요. 딱 그런 형국입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이럴 거면 여사가 당대표 출마하지 나대지 말고. 탁님 저 문자 가지고 네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하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한마디만 대신 속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육갑 떨고 자빠졌다 진짜. 왜 이런 욕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예, 보스 형님, TV님, 탁님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제 나와줘야죠. 그런데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것 정말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 일체의 개입과 관여가 없다.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건 뭔 말이래요? 저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니. 저 말을 누가 믿어요? 지가 해놓고 끌어들이지 마라. 아니 그럼 저 문자는 어디서 공개된 건데요? 그러면 누구 핸드폰인데요, 도대체? CIA? 아니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뭐 많이 당하시잖아요. 주가 조작도 당해가지고 수익 뭐 20억 얻기도 하고. 매우 불쌍하신 그렇죠. 분이죠. 그 외국에 나가서 명품 쇼핑도 당하시기도 하고, 또 몰카 당해서 디올백도 당하시고, 양평 고속도로도 휘게하는 걸 당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문자 공개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많이 당했네. 많이 당하세요. 그 당한 거 다 모아서 특검하자고 김건희 씨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하죠. 특검 좀 해주라. 나 너무 많이 당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밤하늘이. 완전히 뭐 많이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말문이 막히는 게 맞아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게 맞는데 이런 과정에서 1년에 보면은 어떤 밥 우드워드가 레이지라는 책에서 쓴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단어. 어떤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12번 인터뷰하고 쓴 책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력기관, 즉 FBI나 CIA를 사유화하는 걸 보고 경악한 이 원로 기자가, 대기자죠.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게 트럼프 행정부를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날 의심한다. 또 내가 무시당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권력기관에 개입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참모를 또 음해하는 이런 현상들인데 지금 그 현상하고 비슷한 한국의 어떤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끼면은 담대하게 관용과 절제로 품지를 못하고 반드시 누구 탓을 해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외롭다는 증거예요. 외롭고 어떤 자꾸만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신경쇠약이 걸리는 이런 현상. 정권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지금 저게. 이러다 보니 이게 치유가 안 돼, 치료가. 현자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님들아, 이거 문자 내용 오픈한 것이 전당대회용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최혜병 특검에서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주가 조작한 사람과 골프 내용 흘러나온 거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시각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전 투구 완전히 지름탕에서 개싸움 하듯이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고 그러냐? 한동훈 후보가 총선 때 가족과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또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저 뭔 내용이죠? 구계영 기자님?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후보 간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JTBC가 인터뷰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둘러싼 게 1차 윤환 갈등이에요. 근데 이후에 2차 윤환 갈등이 언제냐? 바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차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공박하는 소재로 삼았는데, 이 원희룡 후보의 그 발언이라는 것은 2차 갈등도 한동훈의 책임이 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 확전시키겠다라는 태세 전환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는 펄쩍 뛰었고 실제로 캠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런 주장을, 허위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원희룡 쪽이 이제 용산에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보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도 한번 짚어볼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그 공천 문제로는 윤 대통령하고 직접 충돌했던 사안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까지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총선에서 그 용산하고의 긴장이 최고점으로 달하던 이런 시점인데, 그때 공천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용산의 어떤 신기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얘기를 지금 왜 하겠냐고요. 대통령이 가장 경로했던 게 저건이거든. 가장 경로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너는 배신자야, 배신자야, 이렇게 해서 몰고 가려는 태세인 것 같아요. 가족과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총선 당시에 윤석열 쪽에서 요청한 것, 이걸 많이 안 들어주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예. 본인이 실제로 임명도 했잖아요. 본인이 비례대표 안 된 분. 예. 무슨 광주에서 주기환?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앞단에 원래 번호를 했으면 했고, 또 본인이 되게 아끼는 유튜버 몇 분을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마치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거나 탈취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관리자로서 보냈더니 리더가 되려고 꿈꾸는데 위협을 갖게 된 게 바로 비례대표 공천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저렇게 흠집을 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가족하고 뭐 주변에 인척하고 상의하고서 그때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선거에, 국민의힘 선거에 아예 정당성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저것도 아주 최고의 자해 행위,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런 행위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건 또 사실이에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같이 일부 인사들을 측근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윤핵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통하고 있었으니까 총선의 어떤 그 정당성 자체를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건데 이건 제가 본 최고의 자해 행위. 아무튼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구경 기자님 언제죠? 이제 7월 23일이면은 아마도 윤곽이 가려질 예정이고요. 예.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사람이 없어서 2차 투표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주에 주말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